김밥은 다음에 꼭 사줄게. 허름한 포장마차 앞 아이들과 수제비 한 그릇을 나눠 먹는 여자의 뒷모습을 보고 제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5년 전 금고 돈을 들고 도망쳤다던 그 며느리 아니 제 손주들의 엄마였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에 사는 68세 윤말순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8일 오후 2시 서문시장 골목은 김장철 배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무 한 포기를 들고 가다가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어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줌마, 그냥 1인분만 아이들이랑 나눠 먹을게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어깨는 굽어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지퍼는 반쯤 고장난 채였어요. 포장마차 주인은 한숨을 쉬며 수제비 한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5,000원인데 3,000원만 주세요. 아이들 보니 마음이 안 좋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자는 작은 그릇을 둘로 나눠 아이들 앞에 밀어줬습니다. 아이 하나가 엄마 얼굴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엄마, 수제비 말고 밥 먹고 싶어, 김밥. 미안해. 다음에 꼭 김밥 사줄게. 여자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져 있었고 손톱은 깎을 여유조차 없어 보였어요. 아이들은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며 수제비를 집어먹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아봤어요. 한수진. 5년 전 제 큰아들 도연이 장례 마지막 날 금고 현금을 챙겨 사라졌다는 그 며느리였습니다. 가사도우미 최분자가 젊은 남자와 택시를 타고 큰 가방 들고 나가더라고 증언했고 저는 분노에 떨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저는 그녀를 원망하며 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왜 3,000원 수제비도 벅찬 얼굴로 아이들 앞에 앉아 있는 걸까요? 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내가 틀렸다. 장바구니에서 떨어진 무가 바닥을 굴러갔어요. 여자가 고개를 돌렸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지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수진아.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은 숟가락을 든 채 얼어붙었고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감쌌어요. 미안해요. 저희는 그냥 가볼게요. 기다려.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몸을 일으켰어요. 아이들은 엄마 손을 꼭 잡았고 큰아이의 입술이 파랗게 떨렸습니다. 저는 포장마차 주인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어요. 김밥 3줄이랑 어묵 좀 싸주세요. 네. 네.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 비닐봉지에 김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는 먹어. 아이들 배고프잖니.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김밥 봉지를 받아 수진에게 건넸을 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저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재와 소윤이 5년 전 돌잔치도 못 치러준 아이들이었어요. 민재는 콧물을 훌쩍이며 김밥을 받아들었고 소윤이는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만졌습니다. 할머니? 그래, 할머니야.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포장마차 주인이 물수건을 내밀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안 가져갔어요. 금고돈 저 아니에요. 알아. 이제 알 것 같아. 어머니, 어디 사니?
주소 좀 알려줄 수 있니? 수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작은 종이에 주소를 적어 제게 건넸습니다. 반지하 주소였어요. 내일 찾아가도 되겠니? 네. 저는 김밥 봉지를 아이들 손에 꼭 쥐어주고 일어섰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며 중얼거렸어요. 5년 전 내가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 쫓아낸 게 정말 맞았을까?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제 가슴 속에선 뭔가 단단했던 것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그날 저는 무엇을 놓쳤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25년 12월 8일 밤 11시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표지는 해지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떨린 글씨가 보였어요. 2020년 12월 3일 도연이 교통사고. 큰아들 도연이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성서공단 근처 농로 밤 11시 40분. 경찰은 과속과 졸음운전 추정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도연이는 그 길을 수백 번도 더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수첩 두 번째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2월 5일 새벽 4시. 최분자 증언. 수진 젊은 남자와 택시 탑승. 큰 가방 소지. 그 말 하나가 제 분노의 불씨였습니다.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돈을 들고 도망쳤다니. 저는 믿었어요. 최분자를, 그리고 제 판단을.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본 수진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갈라진 손, 낡은 패딩, 3,000원 수제비조차 벅찬 표정. 도둑이라면 왜 저렇게 사는 거지? 의심이 커졌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최분자를 찾아갔습니다. 수성구 범어동 다세대 반지하 파란 대문 옆에 화분이 놓인 집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사모님. 최분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손에 든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분자 씨,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오세요. 좁은 거실엔 낡은 소파와 작은 탁자가 있었어요. 김치 냄새가 배어 있었고 벽에는 달력이 삐뚤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5년 전 그날 수진이가 젊은 남자와 택시를 탔다고 했죠? 사모님,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최분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죄송해요. 그땐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왜? 도련님이 200만 원을 주면서 그렇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둘째 아들 도윤? 제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도윤이가 왜 그런 말을 시켰습니까? 모르겠어요. 다만 장례 이틀째 밤 도련님 부부가 형수님 방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문틈으로 소리가 들렸는데 최분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조용히 나가면 아이들은 건드리지 않겠다. 도련님 목소리였어요. 형수님은 울면서 아이들만은 제발이라고 했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어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날 새벽 형수님이 아이들 손잡고 나갔어요. 택시는 맞는데 젊은 남자는 없었어요. 큰 가방도 없었고요. 그냥 작은 배낭 하나뿐이었어요. 그걸 왜 이제야 말합니까? 무서웠어요. 도련님이 입 다물라고 말하면 저도 가만 안 둔다고. 최분자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축출. 며느리는 쫓겨난 거였습니다. 그것도 제 둘째 아들 손에.
분자 씨, 이 얘기를 경찰한테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네,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중얼거렸어요. 도윤아, 내가 왜 그랬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큰아들 도연이의 교통사고, 그것도 우연이었을까? 오후 3시,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어요. 사고 당일 기록을 찬찬히 읽었습니다. 도연 밤 10시 30분 회사 출발. 평소보다 1시간 늦음. 왜 늦었을까? 도연이는 늘 정시에 퇴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도연이의 전 직장 동료 신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 과장님. 윤말순입니다. 아, 회장님. 어떻게? 5년 전 도연이 사고 당일 뭔가 특이한 일 없었습니까? 신 과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번 뵙고 싶은데 내일 시간 괜찮으십니까? 내일 아침 10시 회사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하늘엔 별이 없었고 찬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5년 전 그날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아들이 며느리를 쫓아냈다면 큰아들의 죽음도 우연이 아니었을까요? 제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끝은 차가워졌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도연아, 엄마가 이제 알아볼게. 밤은 깊어갔고 저는 긴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오전 10시 저는 성서공단 근처 IT 기업 앞에 섰습니다. 회색 빌딩 5층 테크원 솔루션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큰아들 도연이가 10년 넘게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고 5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익숙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신 과장이 사무실 한쪽 작은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커피 2잔이 놓인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신 과장은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회장님, 그날 밤 일을 말씀드리려면 조금 복잡합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신 과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고 당일 밤 도윤 부장님이 도연 이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무슨 전화였습니까? 형님, 지금 데이터 센터 장애 났어요. 빨리 안 오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장애가 정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신 과장은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밀어냈어요. 출력된 시스템 로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 팀이 전체 로그를 뒤졌어요. 12월 3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장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럼 도윤이는 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도윤 부장님은 그 시간 회사에 계시지도 않았어요. 외출 기록만 남아 있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신 과장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전화 기지국 위치 기록이었어요. 경찰 협조 요청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사고 1시간 전 도윤 부장님 휴대전화는 성서공단이 아니라 여기 있었습니다. 그가 빨간 형광펜으로 표시한 곳은 대구 외곽 농로 근처였습니다. 도연이가 사고 난 지점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이었어요. 왜 거기 있었던 겁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한 게 또 있어요. 신 과장은 3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공사 자재 반출 기록이었어요. 사고 현장 인근 도로는 당시 확장 공사 중이었어요.
공사 구간 입구엔 형광 표지 말뚝이 박혀 있었는데 사고 전날 밤 그 말뚝이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표지 말뚝이요? 네. 원래 4개가 있어야 하는데 사고 다음 날 아침 공사인부가 확인했을 땐 하나만 남아 있었대요. 나머지 셋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표지 말뚝. 밤길을 달리는 운전자에게 그건 유일한 경고였어요. 그게 없다면 도연 이사님은 그 길을 잘 아셨지만 밤엔 어두워서 표지 말뚝을 보고 속도를 줄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없었다면 신 과장의 말은 거기서 끊겼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어요. 혹시 도윤 부장님이 그 말뚝을 치운 건 아닐까요? 신 과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저는 서류들을 한데 모았어요. 거짓 전화, 기지국 기록, 사라진 표지 말뚝. 이걸 경찰에 넘겨야겠습니다. 회장님, 조심하셔야 해요. 도윤 부장님이 알면 괜찮습니다. 이미 각오했어요. 저는 서류를 봉투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신 과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도연 이사님 좋은 분이셨는데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고맙습니다. 신 과장님, 회사를 나와 주차장에 섰을 때 찬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멀리 공단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저는 차에 앉아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일부러 형을 그 길로 보냈구나. 거짓 전화로 도연이를 급하게 출발시키고 기지국 기록대로라면 도윤은 미리 그 길에 가 있었습니다. 표지 말뚝을 치웠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사고를 유도했을까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서 오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윤말순입니다. 5년 전 제 아들 교통사고 건 다시 조사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 갑자기 무슨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100m에 비친 빌딩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도연이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를 그 길로 유도했고 경고를 지웠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마도 제 둘째 아들일 겁니다. 누군가 일부러 큰아들을 그 길로 유도하고 경고를 지웠다면 그게 도윤이라면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악셀을 밟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까지 가볼게, 도윤아. 2025년 12월 10일 저녁 5시 저는 서문시장 슈퍼 앞에 섰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며칠 전에 아이들 데리고 온 젊은 여자 아세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집? 여기서 300m쯤 가면 골목 안쪽에 반지하 있어요. 아이들 기침 소리가 자주 들리던데.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잠깐만요. 아주머니는 수첩을 뒤적이더니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해가 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끝 계단을 내려가자 낡은 철문이 보였어요. 문틈으로 아이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콜록, 콜록. 소윤아, 괜찮아? 물 마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수진이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고 저를 보자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어떡해. 수진아, 나야. 들어가도 되겠니?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손이 문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반지하 안은 어두웠고 습한 냄새가 났습니다. 작은 원룸 구조였고 이불 2개가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아이들은 얇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소윤이는 기침을 하며 제 손을 만졌어요. 할머니, 추워요. 그래, 미안해. 할머니가 늦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손은 갈라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푸석했습니다. 저는 수진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수진아,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니? 어머니, 괜찮아. 천천히 말해. 수진은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장례 이틀째 밤이었어요. 도윤 씨와 올케 언니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도윤 씨가 말했어요. 형수님, 조용히 나가면 아이들은 건드리지 않겠다고요. 뭐라고? 제가 울면서 왜 이러느냐고 물었더니 올케 언니가 금고 돈 들고 나간 거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안 가져갔다고, 금고 비밀번호도 모른다고 했는데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윤 씨가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증인도 있다. 가사도우미가 다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경찰 신고하면 아이들 양육권도 빼앗길 거다라고.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수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아이들만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날 새벽 아이들 손잡고 나왔어요. 배낭 하나만 들고요. 그 뒤론 처음엔 친정 근처 고시원에 있었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낮엔 사고 현장을 돌며 증거를 찾으려 했고 밤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어요. 수지는 갈라진 손을 보여줬습니다. 겨울엔 손이 자꾸 갈라지더라고요. 약 살 돈도 없어서 그냥 뒀어요. 아이들 밥값도 모자라는데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떨구며 계속 말했어요. 사고 현장 근처 공사판을 몇 번이나 찾아갔어요. 인부들한테 물어봤더니 표지 말뚝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수진아, 힘이 없었어요. 변호사 비용도 조사 의뢰할 돈도 아이들 병원비도 못 내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수지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민재와 소윤이도 엄마를 보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너무 늦었어. 민재가 작은 손으로 제 등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알아. 할머니가 이제 알았어. 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제부터는 내가 같이 간다. 혼자 견디지 마. 어머니, 내일 경찰서 가자. 형사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증거도 있어. 신 과장님이 자료를 주셨어. 수진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어요. 정말요? 그럼 도연 오빠 사고가 정말 우연이 아니었어. 도윤이가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이 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싸우고 싶어요. 도연 오빠를 위해서라도. 그래, 같이 싸우자. 저는 아이들을 다시 한번 안아줬습니다. 소윤이의 이마는 미열이 있었고 민재의 손은 차가웠어요. 내일 병원부터 가자. 아이들 몸부터 추스르고. 어머니 감사해요. 미안해. 5년을 혼자 두고. 저는 일어서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전기장판, 녹슨 수도꼭지, 금간벽. 이곳이 제 손주들이 5년 동안 살던 곳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문을 나서며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올게. 아이들 따뜻한 옷 좀 챙겨둬. 네, 어머니. 골목을 빠져나와 계단을 올라갈 때 뒤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할머니 진짜 우리 편이야? 그래, 이제 할머니가 도와주실 거야.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반짝였어요. 5년을 혼자 견딘 며느리와 손주들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을까요?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로 향했어요. 2025년 12월 11일 오전 10시 저는 대구 수성경찰서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 형사는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신 과장이 준 기지국 기록, 공사자재 반출 기록, 시스템 로그. 형사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장님, 이 자료들만으로도 재조사 사유는 충분합니다. 하지만요? 결정타가 필요합니다. 자백이요. 오 형사는 펜을 돌리며 말을 이었어요. 정황 증거만으론 법정에서 약할 수 있어요. 변호인이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면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가장 확실한 건 도윤 씨 본인의 진술입니다. 자백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녹취가 필요합니다. 합법적으로요. 오 형사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목시계형 레코더였어요. 이건 개인이 자기 방어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합법입니다. 도윤 씨를 만나실 때 착용하시고 대화를 유도해 보세요. 단 협박이나 강요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시계형 레코더를 받아 손목에 찼어요.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위험할 수도 있어요. 혹시 폭력적으로 나오면? 괜찮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설마 엄마한테 손을 대겠습니까? 형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는 말리지 않았어요.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도윤아, 오늘 저녁에 잠깐 집에 올 수 있니? 무슨 일이세요? 가업 승계 얘기랑 아파트 증여권 좀 상의하고 싶어서.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아, 네. 몇 시에 갈까요? 6시쯤 오렴. 저녁은 해놓을게.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테스트 녹음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저녁 5시 저는 거실을 정리했어요. 탁자 위에 차를 올려놓고 탁자 밑에 손목시계를 벗어 살짝 숨겼습니다. 각도를 확인하니 목소리가 잘 잡힐 위치였어요. 6시 1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들어와. 도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은 뭐 하셨어요? 차나 한잔 하자. 저녁은 나중에. 저는 거실 소파를 가리켰고 도윤은 자리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아 차를 따랐습니다. 도윤아, 요즘 회사는 어떠니? 괜찮아요. 다음 달에 승진 심사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도윤도 찻잔을 들었어요. 거실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저는 낮게 물었어요. 도윤아, 5년 전 그날 밤 내가 형을 그 길로 보냈지? 도윤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엄마, 무슨 말씀을? 데이터 센터 장에는 없었다. 내 위치 기록은 시골 농로 근처였고 공사표지 말뚝은 그날 밤 사라졌어.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를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어요? 신 과장이 자료를 줬어. 경찰도 다 알고 있어. 도윤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어요. 엄마,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왜 그날 밤 거기 있었니? 왜 형한테 거짓말로 전화를 했어? 그건 도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윤아, 엄마한테 말해봐. 왜 그랬어?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입술이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쏟아지는 말. 형만 칭찬받고 저는 늘 들러리였어요. 도연이는 똑똑하다. 도연이는 성실하다. 엄마는 늘 형 얘기만 하셨잖아요. 도윤아, 한 번만 비틀어 놓으려 했어요. 그냥 형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제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먹였어요. 우회 링크를 문자로 보냈어요. 이 길이 더 빠르다고. 그리고 공사 표지만 치웠어요. 그냥 놀라게만 하려고 했어요.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형이 죽었구나. 죽을 줄은 몰랐어요. 진짜예요. 그냥 늦게 오거나 차가 조금 다치거나 그 정도만 생각했어요. 도윤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저는 손목을 만지작거렸어요. 손목 시계형 레코더.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왜 쫓아냈어? 형수님이 의심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최분자 아줌마한테 돈 주고 거짓말을 시켰어요. 형수님을 도둑으로 몰아서 내쫓으면 아무도 의심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너는 내 아들을 죽였고 며느리와 손주를 내쫓았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도윤은 제 발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어요. 이제 경찰이 올 거야. 뭐라고요? 내 진술 다 녹음됐어. 오 형사한테 넘길 거야.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엄마 제발. 내가 선택한 길이야. 책임져.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오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30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수갑을 차고 연행됐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울컥 끓어오르는 눈물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손목시계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까요? 창밖은 어두웠고 거실엔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은 밝혀졌어요. 이제 남은 건 법의 판단뿐이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법정. 저는 방청석 첫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엔 며느리 수진이, 그 옆엔 민재와 소윤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수의를 입은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피고인 윤도윤은 친형 윤도현을 대상으로 허위 정보를 전달하여 위험한 도로로 유도하고 안전표지를 제거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읽었어요. 더불어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의 배우자인 한수진 씨를 협박하여 집에서 내쫓았으며 허위 증언을 조작하여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본 법정은 피고인의 범행이 가족 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계획적이며 은폐 시도까지 동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합니다. 판사는 눈을 들어 도윤을 바라봤어요. 피고인 윤도윤에게 위험 유발에 의한 치사 및 협박,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합니다. 쿵! 나무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구고 섰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이제 끝났어. 민재와 소윤이는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법정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오 형사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의가 실현됐네요. 고맙습니다, 형사님. 도와주셔서.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오 형사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고 떠났습니다. 저희는 법원을 나와 차에 올랐어요. 하늘은 맑았고 봄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거실에서 색종이를 접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민재가 상장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모범 학생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 민재가 대단하네. 할머니 자랑이야. 소윤이도 그림을 그려 보여줬어요. 4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오빠, 나.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 예쁘다. 냉장고에 붙여놓자. 저는 그림을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고정했어요. 부엌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왔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수진이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이었어요. 4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민재는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었고 소윤이는 계란말이를 좋아했어요. 수지는 아이들 밥그릇을 챙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작은 제빵 카페를 내보려고 해요. 제빵 카페? 네. 예전에 제과제빵 자격증을 땄었거든요. 작은 가게라도 하나 내서 아이들 학원비랑 생활비를 벌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창업 자금은 내가 도와줄게. 어머니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살자. 혼자 고생하지 말고. 네, 어머니. 식사를 마치고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하늘엔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찬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이제야 내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데려왔다. 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늦었지? 5년이나 걸렸어. 미안해.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거실에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았어. 수진이랑 민재, 소윤이 이제 엄마가 지킬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고 가슴이 편안해졌어요. 반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9월 12일 가을 오후였어요. 저는 수성목 근처 작은 카페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에 소윤이네 베이커리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고소한 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서 빵을 진열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응, 장사는 어때? 요즘 단골 손님이 늘어서 바빠요. 아침마다 식빵이 동나요. 수진의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손도 많이 좋아졌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여 있었어요. 어머니, 새로 만든 호두파이 드셔보세요. 수진이 따뜻한 파이 한 조각을 접시에 담아줬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맛있다. 우리 며느리 솜씨가 대단하네. 감사해요.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때 학교 끝난 민재와 소윤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손주들. 학교 재밌었어? 네.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소윤이가 배낭에서 그림을 꺼내 보여줬어요. 빵집 그림이었습니다. 엄마가 빵을 굽고 할머니가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예쁘다. 집에 가서 액자에 넣어두자. 민재는 카운터 뒤로 가서 앞치마를 입었어요. 엄마, 나도 도와줄게. 그래, 테이블 좀 닦아줄래? 민재는 행주를 들고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소윤이는 제 옆에 앉아 숙제를 꺼냈어요. 할머니, 받아쓰기 문제 내주세요. 그래, 어디 보자. 저는 소윤이와 함께 국어책을 펼쳤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고 음악이 잔잔하게 흘렀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 빵을 사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6시가 됐을 때 수진이 문을 닫았어요. 자, 이제 집에 가자.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끓일게요. 좋아. 4명이 함께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수성못 산책로를 걸으며 아이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다녔어요. 수진이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어머니, 행복해요. 나도. 5년 전엔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이제 다 지나갔어. 앞으로만 보자. 네. 집에 도착해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수진이 김치찌개를 끓이고 저는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어요. 민재와 소윤이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찌개는 얼큰하고 맛있었고 아이들은 밥을 한 그릇씩 비웠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뭐해요? 내일? 토요일이니까 놀이공원 갈까? 와, 좋아요.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수진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내 가족 잘 지내고 있어. 아이들도 밝아졌고 수진이도 웃어. 별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늦게라도 잘 지켰지?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어. 수진이 옆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아니야. 그냥 도연이 생각. 저도요. 오늘도 오빠한테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수진아, 고마워. 우리 가족 돼줘서. 어머니,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거실에선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거렸어요. 밤이 깊어가고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빠른 시작이었습니다. 5년 전 서문시장 포장마차 앞에서 장바구니를 떨어뜨렸던 그날. 그날이 진짜 시작이었어요. 오해를 풀고 진실을 찾고 가족을 되찾는 시작.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어요. 도연아, 잘 자.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큰아들이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수진이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